2005년 7월 18일 새벽, 서울 신정동의 한 빌라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한 여성이 결박되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벽에는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엽기토끼. 저는 그때 양천서 강력계에 있었습니다. 형사 경력 22년 차였고 새벽 6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글씨를 처음 봤습니다. 빨간 매직으로 침실 벽 화이트보드에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서두른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서명처럼 정성스럽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모 씨 32세 회사원이었습니다. 혼자 살았고 전날 밤 어머니와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은 노란색 포장용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수건이 물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부서져 있었고 방 안에는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중 누구도 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 1층에 사는 남성만이 희미한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해진 뒤 이상함을 느꼈고 한참을 망설이다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 화이트보드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엽기토끼. 그 4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건 발생 사흘 뒤 목동서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2005년 5월 22일 같은 양천구 목동에서 20대 여성이 침입 강도에게 습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그녀는 누군가 입을 막는 바람에 잠에서 깼고 낮고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는다. 범인은 노란색 테이프로 손목을 묶으려 했지만 그녀가 격렬히 저항하자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를 단순 절도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신정동 사건 이후 저희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포장 테이프, 새벽 시간대, 혼자 사는 여성, 저층 주거지, 검은색 마스크, 흰색 면장갑, 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 저희는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11월 13일 신월동 30대 여성이 새벽에 침입한 남성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해. 다치고 싶지 않으면이라고 말했고 노란색 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도주했습니다. 현장에는 흰색 면장갑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8일 신정동 20대 여성이 집 앞에서 괴한에게 말을 걸렸습니다. 집에 혼자 사냐?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그는 계단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총 4건의 사건을 동일범 가능성이 있는 연쇄 사건으로 묶었습니다. 2004년 11월, 2005년 3월, 5월, 7월 모두 양천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층 주거지, 새벽 시간, 노란색 테이프, 검은 마스크, 낮고 침착한 목소리. 하지만 결정적 물증은 없었습니다. 지문도 DNA도 CCTV 영상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장갑을 끼고 있었고 얼굴은 가렸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엽기토끼라는 글씨만 빼고 저희는 그 4글자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닉네임, 인터넷 방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엽기토끼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계정은 전국에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양천구와 연결된 계정은 7개였습니다. 저희는 IP를 추적하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거나 범행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여성이었고 2명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나머지는 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엽기 토끼는 특정 개인의 닉네임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임의로 만든 서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엽기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단어였습니다. 2001년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히트를 치면서 엽기라는 단어는 일상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재미있고 독특한 것을 가리키는 은어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사용한 엽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조롱의 의미로 읽혔습니다. 토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하고 약한 존재, 빠르고 재빠른 존재. 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글씨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인지 경찰을 도발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뒤 양천구 전역에 경찰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새벽 순찰이 강화됐고 혼자 사는 여성 거주지를 중심으로 방범 안내문이 돌았습니다. 구청과 협력해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밤마다 문을 3번씩 확인했고 창문에 빗장을 걸었으며 잠들 때 망치나 스프레이를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언론은 연일 엽기토끼 연쇄 침입범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이는 범인이 건물 관리인일 것이라 주장했고 어떤 이는 택배 기사일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의 사용자가 나는 엽기토끼를 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엽기토끼가 2000년대 초반 한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유저였고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다 추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경찰이 추적했을 때는 이미 계정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직장 동료, 지인 명단을 모두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고 같은 장소를 방문한 적도 없었으며 온라인상에서 교류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양천구에 살았고 혼자 살았고 저층 주거지에 거주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범인은 무작위로 피해자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2005년 8월 말 저희는 생존 피해자 중 한 명을 다시 만났습니다. 목동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범인이 집안 구조를 아는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장실 위치를 묻지 않았고 침실로 곧바로 들어왔으며 서랍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침입하기 전 며칠 동안 자신을 지켜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 귀가 시간, 불 꺼지는 시간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그녀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집 앞에 낯선 흰색 오토바이가 자주 세워져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범인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오래 기다렸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녀의 집 주변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대부분의 영상은 이미 덮어쓰기 돼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영상 중 한 장면, 사건 발생 5일 전 그녀의 집 골목에 흰색 오토바이가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토바이에는 한 남성이 타고 있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헬멧으로 가려져 있었고 번호판도 흐릿하게 찍혀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약 10분 뒤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범인이 피해자를 사전에 관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평범했고 일상적이었고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는 한 가지 놓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쓰레기였습니다. 신정동 살인 사건 피해자의 집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그녀의 쓰레기를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3일 전 버린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고양이나 까마귀가 찢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동 사건 피해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자신의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 든 우편물과 영수증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범인은 쓰레기를 통해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카드 영수증을 통해 귀가 시간을, 약 봉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택배 송장을 통해 온라인 쇼핑 습관을, 그리고 무엇보다 쓰레기를 통해 그녀가 혼자 사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양천군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는 CCTV가 없었고 설치된 곳도 화질이 낮아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곳에서 새벽 시간대에 쓰레기를 뒤지는 듯한 인물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약 5분간 쓰레기 봉투를 살펴본 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영상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그 집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2005년 9월, 저희는 프로파일링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프로파일링이 생소한 기법이었지만 미국 FBI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시도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사건 기록과 현장 사진,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 야간 근무자이거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 여성에 대한 분노나 지배 욕구를 가진 사람,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향, 하지만 폭력성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그리고 그는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쇄 범죄자는 한 번 성공하면 멈추지 않는다고. 저희는 그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들을 추렸습니다.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택배 야간 배송기사, 24시간 헬스장 직원, 대리운전 기사, 경비원, 주유소 야간 근무자, 총 83명의 명단이 작성됐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동선과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명, 27세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신정동에 거주하며 야간 편의점에서 일했고 과거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근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약 40분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갔다가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의 신발, 옷, 차량을 조사했지만 혈흔이나 피해자와 연결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방됐습니다.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신정동에서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여성이 새벽 3시경 집 앞 계단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귀가 도중 누군가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계단 아래에 사람의 그림자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CTV에도 수상한 인물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긴장했습니다. 범인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닐까?
저희는 다시 순찰을 강화했고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정동 일대 모든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더 이상 유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범인이 양천구를 떠났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혹은 체포됐거나 사망했거나 범행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쇄 범죄자가 갑자기 범행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혹은 다른 범죄로 체포돼 수감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경찰서에 유사사건 발생 시 즉시 보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범인이 군대에 갔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가 20대 후반이었다면 입영 연기 끝에 입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2005년 가을 이후 사건이 멈춘 것은 그가 입대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2005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양천구에서 입대한 20대 후반 남성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총 47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입대 전 주소, 직업,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3명이 혼자 살았고 야간 근무 경력이 있었으며 신정동이나 목동 인근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2007년 말 전역했고 전역 이후에도 유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가설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06년 6월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TF는 해체됐고 저희는 각자 다른 사건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엽기토끼. 그 네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범인이 누구인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저는 퇴직 후에도 가끔 그 사건 기록을 꺼내봤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는지,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초기에 더 빨리 연결고리를 찾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2004년 신월동 사건과 2005년 목동 사건을 더 일찍 연계했다면 신정동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제 안에서 늘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2023년 저는 한 방송국의 미제 사건 프로그램 제작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엽기토끼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기록을 제공했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 제보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2005년 당시 신정동에 살았는데 자주 보던 남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혼자 살았으며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말 그가 갑자기 이사를 갔고 그 뒤로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지인이 당시 양천구에서 야간 경비 일을 했는데 행동이 수상했다고 제보했습니다. 그는 여성 거주자들의 생활 패턴을 유심히 관찰했고 새벽에 자주 건물 주변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2005년 가을 이후 갑자기 그만뒀고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제보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기억은 불명확했으며 알리바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해당 인물들의 신원을 추적했지만 한 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해외로 이민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 가지 흥미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이 2005년 당시 신정동에서 택배 일을 했는데 당시 한 동료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동료는 배송 중 여성 고객의 집에 유독 관심이 많았고 혼자 사는 여성인지 자주 물어봤으며 배송이 끝난 뒤에도 그 집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당시에는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방송을 보고 나서 혹시 그가 범인이 아닐까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택배 회사 기록을 확인했고 해당 동료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1978년생으로 2005년 당시 27세였고 신정동에서 자취하며 야간 택배 일을 했습니다. 그는 2005년 8월 갑자기 퇴사했고 그 뒤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경찰은 그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당시 퇴사한 이유는 다른 직장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과거 기록을 조사했지만 범죄 전력은 없었고 DNA나 지문도 사건 현장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도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가 정말 무관한 사람이었을까요? 법적 결론과 사회적 의문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마감하고 파일을 보관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이웃은,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은 여전히 질문합니다. 신정동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딸의 죽음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딸이 마지막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전까지 경찰에 전화를 걸어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 답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목동 사건의 생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양천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밤에 잠들기 전 문과 창문을 3번씩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낯선 남성의 목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신월동 사건 피해자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에게도 그날 일을 자세히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기억을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40년을 형사로 살았지만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은 끝까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범인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미제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혹은 우연한 제보에서, 혹은 범인 스스로의 실수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저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2005년 여름 서울 양천구에서 벌어진 일들을, 엽기토끼라는 4글자를,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정의를.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누군가의 일상을 오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뒤졌고, 퇴근 시간을 확인했고, 창문에 불이 꺼지는 시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단 한 번의 성공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양천구를 떠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그 동네 어딘가에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미스테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 계실 때나 무료하실 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